네, 세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중개업, 두 번째 시간에 중개 하셨고 이제 17쪽 들어가세요. 17쪽에 나머지 용어 4가지,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에요. 4가지 시간입니다. 간단한데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의 1번.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우리 4번째 시간에 배워요. 이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공인중개사다라고 정의한 거죠. 핵심은 자격을 취득한 자 이만큼이에요.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래서 시험에도 2번이나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상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국 공인중개사죠. 미국 공인중개사고.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밑에 구별 양거로 2번 내려가시면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이제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고 또 자격을 취득하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장롱에 모셔놓으면 장롱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이 전부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사실은 굉장히 폭이 넓은 개념이네요. 예제 한번 볼까요? 밑에 예제. 자,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 OX. O? 처음에 이거 잘 못 풀어요, 사람들. X입니다. 왜 틀렸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자격은 취득했으나 아직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말이 되잖아요. 꼭 중개업까지 영위해야만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되니까 틀립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자, 2번째.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OX? X. 왜? 이렇게 정의하면 개공에게 아직 소속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말이 되잖아요. 이자만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되잖아요.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해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직한 자도 공인중개사, 집에다 모셔놔도 공인중개사, 이 모두를 공인중개사라고 한다고요. 하나 더 내볼까요? 자격을 취득하고 장롱에 넣어놓은 자를 말한다. OX? O?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 장롱에 넣어놓은 자를 말한다. X. 그렇게 정의하면 장롱에서 꺼내면 나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게? 꺼냈더니 울적해. 난 공인중개사가 아니야. 다시 너 마음이 차분해져. 공인중개사. 말도 안 되는 거지. 바보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넣었다 빼다 하면 나는 공인중개사 이다 아니다 이런 꼴이 되잖아요. 아니, 자격을 취득한 자 다 공인중개사입니다. 다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자, 18쪽 갑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자,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중개사무소를 개설해 시군구에 가서 등록한 자, 이게 개공이죠. 거기서 등록을 한 자이죠, 자. 등록을 한 자는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는 거고 법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제가 중요해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OX? 자,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왜? 이렇게 정의하면 개설 등록한 법인은 개공이 아니란 말이 되니까. 개설 등록한 자는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고. 이자만 개공이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개설 등록한 자. 그래서 밑에 종별. 첫 번째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저 오른쪽 페이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오세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라고 3장 가면 자세히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했다는 건데 법인은
법인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해요. 법인 설립 등기는 복잡한 건 아니고 법무사에게 돈 주면 다 해줘요. 해주는데 먼저 이 법인으로 법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떤 법인을 만들어야 되느냐? 상법상 회사를 만들어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된다. 그 상법상 회사라는 건 상법에 정해진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5가지가 있어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어요. 그 중에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그 경영진을 임원이라고 표현해요. 임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이사, 감사 이렇게 회사를 만든 경영진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임원이라는 표를 써요. 그리고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사를. 이 무한책임사원에서 사원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회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들을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해. 그 회사는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사원이다. 그래서 그 회사에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자본금을 투자도 하고 실제 그 경영도 하는 이사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한책임사원은 법에서 한 번만 얘기해주고 줄여서 사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법조문을 읽다가 임원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임원 생각하시면 되고 법조문을 읽다가 사원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그냥 임원 또는 사원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임원 또는 사원 이렇게 하면 이사들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협동조합 3번이 나오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법인이어야 한다라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혀 있는데요. 잠깐 좀 책을 뒤로 넘겨서 좀 찾아볼게요. 어디냐면은 페이지 85쪽을 보세요. 페이지 85페이지. 85페이지를 보시면 맨 아래에 보충학습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적어드렸습니다. 거기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한번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예를 들면요. 그 농촌, 어촌 이쪽에서 많이 합니다. 농업인들 또는 어업인들, 축사는 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이제 조합을 구성해서 그들이 투자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자 이런 의미로 만드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이 협동조합을 중개업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일반 다른 업종도 가능해요. 뭐 빵집이 개인 빵집들이 뭉쳤다. 또 중개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들이 뭉쳐서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거죠. 협동조합. 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도 등록이 되는데 자, 뒤로 가보시면은 4조에 보니까 86조고요.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협동조합을 만든 다음에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우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12조 보니까 재밌는 게 있네. 협동조합의 날. 그래서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이 협동조합의 날이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장마철인데. 체육대회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15조.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최소 5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군요. 조합원이 5명 모여서 정관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 창립총회 의결은 별거 아니에요. 5명 중에 3명 손 딱 들면 되죠. 통과. 그래서 창립총회 의결 거친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를 하잖아요. 서울이면 서울시장, 경기도면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신고하면 15조 2 밑에 신고 확인증이라는 걸 줘요. 신고 확인증 받고 19조 주된 사무소 소재에 대해서 설립 등기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법인이어야 한다. 그랬던 것이고 34조 보니까 임원. 협동조합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포함한 3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감사를 둔다. 그럼 이사는 최소 3명, 감사 최소 1명,
합쳐서 임원, 최소 4명 필요하다 이런 뜻이네요. 참고로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18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다시 우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배우고 있는데 먼저 법인을 만들어라. 법인은 상법상 회사 5개 중에 하나 만들어도 되고 임원, 무한책임사원, 이사들, 그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만들어도 된다. 협동조합도 법인이어야 한다. 임원 최소 4명 필요하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갈게요.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돼 지금. 자, 임원 또는 무한책임 사원 중에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그리고 무한책임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게 등록 요건이에요. 우리 3장에서 배우는 거고요. 이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이 된다는 거지. 그 상법상 회사 하면 우리 되게 거창하자 느낌이. 주식회사 하면 거창하잖아요. 거창한데 2명만 모이면 충분히 회사는요. 주식회사 만들 때 2명 모이면 충분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모아가지고 둘 다 공인중개사. 나 우리 이긴 사람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이사하고 진 사람은 감사하게. 그래서 임원 해가지고 법인 설립 등기해서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중개업하고 있으면은 뭐 개인 사무실이랑 별 차이 없어 보이죠. 네, 없어 보여요. 상법상 회사는 최소 2명이면 된다고 그랬고 협동조합은 최소 4명 돼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자 법인을 먼저 만드는데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이어야 하고 자 상법상 회사는 최소 2명 된다. 자, 2명 모여봅시다. 갑, 을을 둘이. 자 대표자는 뭐이어야 돼? 그렇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좋아. 그 다음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임원, 한명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1명 남았어요. 자 이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아니어도 된다? 이어야 한다. 그래야 3분의 1 이상이 만족이 되죠. 내 몸에 3분의 1만 중개사일 수는 없으니까. 둘일 땐 둘 다 중개사여야 돼요. 자 그러면 1명 더 있어. 1명 더 있으면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 아니어도 되죠. 아니어도 2분의 1은 되잖아요. 2분의 1은 되니까 3분의 1 이상이 되죠. 역시 한 사람 더 있다.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네, 3분의 1이 되니까. 결국은 둘이 모였던, 셋이 모였던, 넷이 모였던 최소 공인중개사는 몇 명 되어야 한다? 2명 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문이에요.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대표자, 임원, 사원은 그 법인과 한 몸이다.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대표자 중개사 3분의 1 이상은 중개사여야 하고 4명 다 실무격 받아야 하고 4명 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3장 가서 자세히 배우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 대표자 임원 사원을 빼고 나머지 일반 회사원들 있잖아요. 신입사원, 대리, 과장 이런 사람들은 법에서 그냥 고용인이라고 표현해요. 고용인은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원수 제한도 없어요. 고용인은 둘 때 공인중개사만 둬도 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들로만 두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 자를 A하고 B라고 해보죠. 네. 자, 일단 고용인은 또 여기를 잠깐 보면은 이 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 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나 혼자 증 따서 등록한 거죠. 나 혼자 중개업해도 돼요.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해도 되는데 자 직원을 둔다면 이 자들은 전부 다 고용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좌우를 비교해 보면은 갑, 을, 병, 정 이 네 사람은 고용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 네 사람은 곧 회사와 한 몸이다. 법인을 만들어 등록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갑을 병정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이 고용인 소공보조원이 이들을 말하는 거죠. 자격증 있으면 소공,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인을 만들어 등록하는 것이다. 첫 번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봤어.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자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둘이 있는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자 우리 가장 수가 많죠 이들이. 다음에 두 번째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고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공인중개사 제도가 1983년에 도입되고 공인중개사 관련된 법이 84년에 시행됩니다. 85년에 1회 시험이 치러지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무자격자도 다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초기에는 다. 그러다가 1990년 1월 1일부터는 무자격자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1989년 12월 31일까지 자격이 없는데 허가를 받아 중개업하던 사람들, 그 이후에도 계속 중개업을 하게 해주었다. 죽을 때까지 또는 폐업할 때까지 하게 해주었고, 이자들을 중개인이라고 부르고, 초기에는 이자들이 공인중개사들보다 더 많았죠. 많았다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었죠. 세월이 지나니까 줄었고, 지금도 전국에 수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부칙상개공이라고 불러요. 부칙상개공. 부칙상개공이 무슨 뜻인지는 그냥 지나가시고 그냥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칙상개업 공인중개사다. 자격증은 없는데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개공이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아니니까 몇 가지 차별을 받아요. 차별을 받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어떤 차별을 받는지는 밑에 적어드렸어요. 적어드렸는데 앞으로 배울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새로 만들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죠. 부칙상 개공은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 1번과 2번을 묶어서 법인이 아닌 개공 이렇게 불러요. 자, 반가로 3번. 오늘 처음 보시는 부분인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다. 즉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도 일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번째 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있고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도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면 맨 밑에 보면은 표가 있죠. 표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있는데 자, 업무 범위라고 써 있는 걸 읽어볼게요.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를 할 수 있다라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공인중개사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 일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요. 지역농협이 주된 업이 이건 아니고 그 농업협동조합법 57조에 보면은 그 지역농협의 겸업이 40가지가 넘게 적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조합원 대상으로 농지를 중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이게 마침 부동산 중개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여부라고 써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군구에 가서 등록할 필요는 없다라고 농업협동조합법이 적혀 있고요. 자, 뒤로 가보시면 등록 기준, 우리 이제 3장에서 배우는 등록 기준, 이 법에 정해진 등록 기준을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어요. 갖출 필요는 없고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배울 내용이고, 일단 분사무소, 분점을 둘 수 있는데 분점의 그 지점장,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 건 아니냐.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고, 일단 보증 설정, 1,000만 원 이상의 보증 설정해야 된다는 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자,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다. 다시 앞으로 와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 일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더라.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한다. 앞으로 많이 배웁니다. 단원별로 나옵니다. 자, 현재 우린 개업공인중개사를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 영어로 SG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 SG. 마음에 드세요? SG 워너비. 소공이 되고 싶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소공. 소공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보는데 자,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괄호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여기까지가 소공인데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일단 칠판 보시면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중개 업무를 뭐 할 수도 있고 수행할 수도 있고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여기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괄호안이 뭐라고 돼 있느냐? 법인은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을도 뭐라고 부른다? 소공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인에서는 소공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도 있고 고용인인 소공도 있다. 갑은 대표자라고 부르고요. 대표자를 빼고 나머지 사람 중에 공인중개사인 자는 다 소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둘 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자, 됐고 포함한다 주의하시고 동그라미 2번에도 부연 설명해드렸는데 법인은 사원이나 임원인 공인중개사인 자도 뭐라고 한다? 소공이라고 한다. 이건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잘 나옵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업무 범위 써 있는데 수행이라는 건 뭐냐? 수행. 수행이라는 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확인 설명한다. 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또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해요. 당연히 자격증이 없는 자들은 못해요. 이거를. 그런데 소공은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지 이걸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장과 직원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사장인 개공에게 의무가 있는 거지. 의무가. 소공은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할 수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할 수는 있다. 밑에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뒷부분까지 알아야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서 2번만 말씀드릴게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작성, 교부, 보존 이 의무는 누구의 의무다? 개공의 의무라고. 개공의. 직원, 소공의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성, 교부, 보존 이걸 하지 않았다면 개공만 업무정지, 영업정지를 말하거든요. 업무정지를 받게 되고 소공의 그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공의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 뒤에 또 나옵니다. 이거. 그 단어감 또 나와요.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이런 건 누구의 의무다? 개공의 의무지 소공인 직원의 의무인 건 아니라고. 소공은 다만 작성할 수는 있다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조. 직원이니까 당연히 보조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이 시험에 이렇게만 내기도 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오. 수행도 할 수 있다. 오. 보조도 할 수 있다. 오. 다 맞습니다.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다. 자, 이제 오른쪽 6번 중개보조원 갑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직원을 말하겠죠. 자격증 없는 직원이고 영어로는 JB라고 합니다. JB는 B는 뭐의 약자인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JB입니다. 자, 정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아까 그 소공과 비교해 보면은 소공은 공인중개사죠. 얘는 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를 공인중개사로서 이러면 틀려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수행 들어가면 틀리는 거고 또 현장 안내, 일반 서무를 다른 걸로 고치기도 해요.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집 보여주기 그리고 커피 타기 뭐 이런 거와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수행하면 안 된다. 잡혀간다. 네. 자, 밑에 예제 풀어보죠. 자, 소공이라 함은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X.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틀리는 거죠.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수행을 못하게 되니까. 수행 빠지면 틀립니다. 말한다. 이럴 때는요. 보조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이거 좀 구분되시나 모르겠네요. 그냥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해버리면은, 그것만 할 수 있으니까 틀리는 거고. 하지만 보조할 수 있다. 그건 맞는 거예요. 또 수행도 할 수 있다. 보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X. 거래계약서 작성 이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됐고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용어 6가지를 다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22쪽은 이제 중개대상물로 왔어요. 중개대상물은 한 문제 꼭 출제가 됩니다. 일단은 중개대상물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죠. 도, 건, 입, 광, 공 5가지 알고 있고, 저 아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우리 전 시간에 용어 배웠듯이 등록하지 않은 자는 이 5가지 물건으로 뭐 할 수 없다.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5가지 물건으로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계곡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우리 밥그릇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우리 갈 건 뭐냐면 법령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하나씩 봐야죠. 네. 자, 법정 중개대상물 이렇게 불러요. 법령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을 하나씩 보자 이거죠. 첫 번째 토지. 토지는 뭐 택지, 농지 뭐 다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2번에 보면은 미채굴 광물, 채굴되지 않은 광물, 뭐 무주의 토지 이런 것들은 국유입니다. 국유. 주인이 없는 토지는 국유라고 하잖아요.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3번이 가끔 떠요. 가끔. 자, 분필하지 않은 일필 토지의 일부. 자, 이게 한 필지 토지입니다. 한 필지의 토지인데 자, 분필을 하지 않고 한 필지의 일부 이겁니다. 분필하지 않은 한 필지의 일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나 저당권의 목적인 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는 건데 시험에 잘 내진 않아요. 잘 내진 않고 뭘 잘 내냐면 분필하지 않더라도 자, 뭘 하지 않더라도 분필하지 않더라도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역권 중개할 수 있다. 전세권 중개할 수 있다.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가끔 떠요. 가끔. 예를 들면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이렇게 떠요. 중개대상물이냐 하면 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토지는 이 정도 마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건축물. 두 번째는요.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볼 건 뭐예요? 건축물을 먼저 봐야죠. 건축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건축물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토지 정착물 중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건축물은 지금부터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쭉 말씀드릴 겁니다. 한번 칠판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은요. 일단 건축법이라는 법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지붕이 있어라. 그 다음에 기둥 또는 벽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어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거고요. 지붕은 있고 꼭 있어야 되고 기둥과 벽은 하나가 없더라도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 네 규칙의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벽이 없더라도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에 따른데 민법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인 건축물을 말하니까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다 갖춘 것을 우리가 민법 판례에 의하면 건축물로 인정합니다. 세 가지를 다 갖춘 거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물이 다 그렇죠. 여러분 댁도 세 가지 다 갖추고 있잖아요. 다 갖추고 있죠. 그러면 이 두 법에 의한 건축물에서 어느 쪽에 더 개념이 넓죠? 폭이? 그렇죠. 민법을 싸고 있죠. 건축법이. 건축법에 있는 건축물이 더 폭이 넓죠. 여기는 세 가지를 다 갖춘 거. 다 갖춘 것이 공통이고요. 공통이고 여기는 이제 기둥이나 벽이 하나씩 없는 것들. 나머지를 싸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공인중개사업법은 중개대상물을 건축물이라고 해놨는데 이 건축물이
어느 법상 건축물이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나왔죠. 어떤 판례가 나오느냐. 자, 세차장 구조물이랑이 나오는데 세차장 구조물이 그 셀프 세차장 가보셨죠? 셀프 세차장 가보시면은 이 세차하는 그 구조물 있잖아요. 지붕 있죠. 지붕이 있고 이렇게 기둥이 만들어져 있죠. 보통은 옆면은 이게 막혀 있고요. 지붕도 있고. 근데 이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쪽은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있고 지붕이 있고 또 기둥이 있는데 뭐는 없는, 주벽은 없는. 자, 그러면 이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 그러나 민법상 건축물로 볼 수는 없죠. 자, 이런 구조물이에요. 이것을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한 거예요. 중개업을 해서 기소가 된 거예요. 너는 무등록 중개업이냐 아니냐. 그럴 때 이제 돈 받고 매매를 중개하는 걸 기소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뭐냐? 중개대상물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중개대상물이면 너는 위반이죠.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위반이 아닌 거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에 있는 건축물이 어느 법상 건축물이냐는 규정이 없다고. 만약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너는 위반이죠. 근데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민법상 건축물이면 너는 위반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온 판례입니다. 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과연 어느 법상 건축물이냐? 자, 뭘까요? 찍어보세요. 뭐다? 네, 민법상 건축물로 봐야 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다. 그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자들이죠. 부동산. 이게 부동산인 건축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또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을 우선 적용해 봤더니 해결이 안 되더라. 무슨 법을? 민법을 보충 적용한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무슨 법상? 민법상 건축물로 봐야 되고, 결국 중개대상물이 건축물이 되려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다 갖춰야 된다. 결국은 이것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너는 위반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사건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대상물이 건축물이 민법상 건축물인지 건축법상 건축물인지를 따로 명시하지 않아 건축물의 범위가 불명확하였으나 최근 판례에 의하면 세 번째 중요합니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라고 하여 기둥과 지붕과 주벽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중개대상물로 보고 있다. 자, 한정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흔들립니다. 우리 흔들려. 뭐 한정식이나 X 하지 말고 O.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된다. O. 그럼 예를 들면 틀리게 해보죠. 건축법에 따라 정의되는 건축물은 모두 중개대상물로 보아야 한다. X죠. X. 그리고 중개대상물이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 기둥, 주벽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O. 자, 동그라미 3번 또 가끔 나와요.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다 중개대상물이 된다. 특히 무허가 건물 조심하세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건물은 건축법상 위반일 뿐인 거지. 이 사법상의 거래가 불법인 건 아니에요. 이걸 중개할 수도 있다. 자, 뒤로 넘겨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판례가 바로 세차장 구조물에 관한 판례입니다. 일단 세 번째 줄까지는 방금 읽었던 내용이고 세 번째 줄 위에는 세차장 구조물 보일 거예요. 세차장 구조물에서 제가 있는 부분만 밑줄을 치세요. 자, 세차장 구조물은 자, 네 번째 줄 기둥을 세우고 제가 있는 것만 밑줄 치세요. 기둥을 세우고 다섯 번째 줄 지붕을 덮었으며 그 다음 줄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이렇게 핵심만 딱딱 뽑아내면 돼요. 다시 뭘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또 지붕을 덮었고 근데 뭐는 없고 주벽은 없고 이것들은 그 다음 줄 중개대상물인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딱 그만큼만 쏙 뺏어냅니다. 동그라미 4번 현재 건축 중이더라도 기둥과 지붕과 주벽을 다 갖추면 민법 판례에 따라 부동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 6번 들어갑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밑에 판례를 바로 들어갑니다. 판례. 판례 1, 2, 3, 4 있죠? 특히 1번, 2번, 3번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분양권인데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현재 현존하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죠. 아파트를 분양받는 이제 과정은 일단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었네. 당첨이 되고 몇 동, 몇 호를 추첨하고 그런 다음에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하죠. 계약금도 치르고 이렇게 분양계약을 하면 그때 뭐라고 불러요? 분양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분양권의 매매를 개공이 중개했다. 이것도 중개대상물을 중개한 것이냐. 이것이 이제 판례까지 나온 이유는 현재 건물이 없으니까. 현재 눈앞에 건물이 없으니까 이게 과연 건축물이냐 아니냐 이거지. 뭐냐 너희 정체는 뭐냐. 그랬더니 판례 1번.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래 건축될 건물 이만큼이 중요합니다. 그만큼만 쏙 뺏어내요. 이게 분양권을 뭐라고 불러요? 장래 건축될 건물 이렇게 부르는군요. 예를 들어 장래 건축될 건물은 중개대상물이다. OX? O 이렇게 불러주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어보죠. 읽어보죠.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에 체결된 후라면 그 특정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했다면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이다. 좋아요. 2번이 더 잘 나옵니다. 2번은 자 일단 앞부분 읽어볼게요.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길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자 여기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 아니다. 몇 동 몇 호 안 나왔다. 아직 분양계획이 된 건 아니다. 아파트 추첨길에 신청해서 뭐만 된 상태? 당첨만 된 상태.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밑줄 친 게 중요해요.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 분양자가 아닙니다. 분양 예정자.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특정한 동호수가 나오지 않았고 분양계약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걸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이걸 외워놔야 돼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이게 뜨면 중개대상물 X. 되게 문제 잘 나옵니다. 입주권이라는 단어만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입주권이라는 단어는 법에 있는 용어 아닌데요. 흔히 사람들은 입주권을 딱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이럴 때는 동호수가 특정돼 분양계약이 된 걸 입주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주권이란 말은 혼용해 쓴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걸 입주권이라고도 하고 딱지를 입주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주권이라는 단어만 내지 않고 판례는 입주권은 딱지라고 쓴 거죠 지금.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 아니다. 이게 풀어주고 건물이 아니다. 자 오른쪽 3번. 대토권은 뭐냐 이거지. 대토권이란 단어만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자, 이 지역은 재개발이 확정됐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어서 그거 다 부시고 새로 질 거예요. 그리고 이 주택이 현재 존재하는데 눈앞에 주택은 존재하는데 이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저쪽에 택지개발지구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대토권이라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느냐. 대토권은 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다. 자, 택지를 공급을 받은 게 아니라 공급받을 지위. 이 지역이 나중에 철거된다면 택지개발지구내 택지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 그러면 택지를 현재 공급을 받은 게 아니지. 택지의 분양 계약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이라면 특정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는 사건이고 되게 잘 나옵니다. 그 2번과 유사한 개념이죠. 분양 예정자가 된 것뿐이죠. 분양 예정자.
4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4번 일단 지금은 지나가십시오. 지나가시고 1번, 2번, 3번 중요하다. 현재 우리 어디까지 봤다? 건축물. 건축물에 대해서 봤습니다. 민법상 건축물이어야 한다. 현존하는 건축물은 또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 예정되었다면 그러나 그 전에 분양 예정자 입주권이면 건물이 아니다.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볼 거는 이거네.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은 또 뭐가 있느냐 이거지. 이게 모든 토지 정착물이 다 중개대상물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매우 제한적이죠. 모든 토지 정착물이 다 중개대상물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건축물과 같은 그러한 토지 정착물이다. 건축물과 유사한 효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요. 국토부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요. 건축물은 어떤 효력을 갖느냐. 토지에 정착돼 있지만 거래가 될 땐 토지와는 별개의 거래가 이루어지죠. 땅 팔았다고 건물도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도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와 뭘 갖는다? 독립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와는 뭘 갖는다? 독립성을 갖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지. 예를 들면 현재 토지에 20개 집단이 있습니다. 이 나무집 20개 집단. 자, 땅 주인 A 땅을 팔았습니다. 땅 팔면 나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산을 팔았어. 나무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지. 그러니까 이 20개 집단은 토지와 독립된 하나의 부동산인 건 아니고 토지의 종물 부속물로서 토지와 함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당연히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죠. 토지와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독립된 별도의 부동산이어야 한다고. 그런데 이 토지의 이 20개 집단에 대해서 뭘 갖추면? 명인 방법이란 걸 갖추면. 명인 방법이란 뭐냐면 토지 소유자와는 별도의 소유자가 있다라고 현장에 표시하는 방법이라고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그 방식을 써와서 관습법에 따라 하나의 명문의 공시방법으로 인정이 된 거지.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추면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이 인정되고 땅을 팔았다고 해서 따라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 갖춘 20개 집단. 이렇게 뜨면 이건 중개대상물이다 라고 풀어주고 이미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참 웃기는 판례입니다. 예전에 이 명인 방법 갖춘 20개 집단이 시험에 출제된 게 14회 시험입니다. 꽤 오래전이죠. 14회 시험에 이 명인 방법 갖춘 20개 집단이 시험에 출제됐고 그때는 그 국토부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2003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정착물은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입장을 밝혔죠. 그럼 뭐하러 법정을 저렇게 받는 거예요?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 없는데 뭐하러 저렇게 썼냐. 그냥 건축물이라고 쓰던가. 처음부터 실수로 잘못 쓴 거예요. 뭔가 더 주려고 했던 모양인데 생각해보니 써놓고 보니까 줄 게 없는 거죠.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는 이 명인 방법 갖춘 20개 집단이 중개대상물이다라고 냈습니다. 출제했습니다. 당연히 수험생들은 모든 책에 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로 되어 있으니까 다 틀렸죠. 틀렸고 소송에 걸립니다. 소송이 걸렸는데 판사님은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중개대상물로 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수험생들이 다 패소했죠. 그리고 교과서가 다 고쳐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교과서가 다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연이 있었어요. 사실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개대상물이면 오로지 자격증을 따서 등록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도 하지 않고 명인 방법 같은 20개 집단에 대해서 중개업을 하면 처벌된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 요할 만한 물건은 아니잖아 이게. 이걸 뭐 누가 아무나 중개업 한다고 해서 이거 누가 뭐 이거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 아까워요? 이거 아깝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론적으로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죠. 25페이지 보면은 동그라미 1번은 다 X로 풉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가식의 수목,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 담장, 교량, 심지어 암석, 토사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예.
다 X. 토지와 독립성이 없으므로.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뜨면 O 이렇게 풀고 O. 다음 페이지. 명인 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이라고 써 있는데 나무에 여전히 달려있는 과실. 그러나 명인 방법은 되어 있는 이거는 화재 토지와는 독립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국토부 해석에 따라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국토부 해석만 있어요. 이게 법에도 규정이 없고 또 판례도 없고 시험이 나온 적도 없고 이건 출제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만약에 이걸 시험 출제위원이 미쳐가지고 중개대상물이다 라고 내버렸다. 우리는 또 틀렸다. 또 소송 걸렸다. 판사님이 명인 방법 갖추었네.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네. 중개대상물로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럼 앞으로 이제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 갖추면 우리 계곡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되니까 뭐 사과, 한라봉 뭐 이런 것들을 우리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돼버린다 이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농작물 이것도 뭐 거기 보니까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타인 토지에 경작해도 토지에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지만 현재 규정이 없다. 판례도 없다. 시험에 나온 적도 없다. 국토부 해석만 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돼 있을 뿐이다. 그냥. 이것도 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 만약에 또 출제인이 미쳐서 냈다. 중개대상물 되는 걸로. 우리도 틀렸다. 또 소송해서 또 판사님이 너네 가지래.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작물 중개업해야 됩니다. 배추, 무, 가을에 참 바쁘겠네. 김장철에.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도대체 이런 일을 우리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지? 뭐하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응? 뭐하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것만 주던가. 우리 뭐 이거 말고도 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쓸데없이 이거 줘가지고. 어쨌든 이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중에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딱 하나 뭐가 있다?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 있지만 이거 딱 한 가지만 있다라고 공부하시면 된다. 이거 말고는 다 X. 현재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하셨다? 중개대상물 중에 토지, 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까지 공부하셨고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에서 출제됩니다. 출제되고 네 번째 시간에 임목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자 미리 말씀드리면 26조에 보면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임목이 중개대상물이라고 돼 있을 뿐인 거지. 몇 가지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네 번 시간에 간략하게 시험에 주로 뜨는 것들. 최근 10년 동안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중간 밑에 보면은 공장재단 있죠. 공장재단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단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임목과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이다 라고 공부하는 게 가장 좋고 일단은 가장 좋고 그리고 그 내용까지는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이따가 제가 네 번째 시간에 다루어 드리는 몇 가지만 짚고 그것만 학습하면 된다. 시험에 출제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냥 이것이 중개대상물이라는 정도만 알면 된다. 네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